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FOMC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5연속 동결입니다. 쉽지 않은 제롬 파월 의장의 의지가 보이는데 더 강력한 관세발 인플레이션을 차단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9월 인하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부분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또 많이들 기다리셨던 M7 중에서 메타와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는데 좋았습니다. 네, 상당히 미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개선세를 보이면서 매크로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였던 하루였는데요. 역시나 이 FOMC 관련 기자회견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와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잠시 후에 이 S&P 500까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연준이 5연속 4.25%에서 4.5% 사이의 금리 유지를 동결하는 그런 방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보면은 이 7월 FOMC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리 동결이 나올 거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약 97%가량 거의 유력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예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목을 할 만한 부분들은 그 이외의 부분들인데요. 가장 먼저 이 연준 인사들의 그런 선택을 보자면 찬성표가 9명이 나왔고요. 또 반대표가 2명이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월러 이사 또 보우먼 부의장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25bp 인하를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총재들 사이에서 반대표가 이렇게 2건이나 나온 것은 거의 1994년 이후로 30년 만입니다. 그만큼 이 연준 내에서 상당한 의견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 네이선 투프트가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2명의 반대 의견이 공개적으로 나온 만큼 연준이 앞으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올해 50bp 최소 2차례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기본 시나리오다라고 이런 평을 남겼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여기에 하지만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9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관련 영상 만나보시죠.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Despite elevated uncertainty, the economy is in a solid position.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and the labor market is at or near maximum employment. Inflation has been running somewhat above our 2% longer run objective. In support of our goal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tance of monetary policy leaves us well positioned to respond in a timely way to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s. I will have more to say about monetary policy after briefly reviewing economic development. 이 종전 영상에서 보시다시피요. 원래는 약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런 기대감이 좀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이유를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가 다소 높고 고용도 견조한 상황인데다가 이 경제 전망이 불확실성하다. 이게 상당히 현재 이 금리 경로를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보자면 이 관세 부분 인플레이션 영향이 단기적일 전망이라고 말을 한 점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기적이라도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선을 그었고요. 또 고용 상당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노동시장의 하방 리스크가 뚜렷하게 관찰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7월 FOMC 그 이후에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FOMC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표는요. 올해 FOMC가 이제 9월과 10월 그리고 12월까지 총 3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2줄은 7월 달이니까 오늘 나온 결과겠죠. 자, 각각의 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얼마일까를 보자면요. 가장 먼저 이 두 번째 줄 9월 회의 같은 경우에는 0.25% 인하할 가능성이 52.53%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유력은 아니지만요. 조금 더 높다라는 말이겠죠. 그
이후에 이 10월 회의에서는 인하 가능성이 무려 99.6%에 달합니다. 자,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무조건 10월 달까지는 이뤄질 것이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 12월 가장 중요하겠죠. 이 12월 회의에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66% 확률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10월 달까지는 굉장히 금리 인하가 25bp 한 차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고 또 연내 금리 인하가 2회 진행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시장에서 높게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대 지수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간밤 FOMC. 자, 9월 인하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이 3대 지수 흐름 그래프 한번 만나보시죠. 우선 다우지수는 0.38%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보합권 흐름을 보였는데요. 공통적으로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S&P 500 지수 약 새벽 4시경 그러니까요. 장 마감 직후에 한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외에도요. 다우와 나스닥도 비슷한 흐름이 똑같은 시간에 관찰이 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 파월 의장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부각된 직후였습니다. 보시면 다 비슷한 시기에 현재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시장에서는 이번 매파적 발언을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인데 자, 그 이외에도 마켓 무버 이슈를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세 이슈 여전히 나와줬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유예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었죠.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 미중 간의 스톡홀름 협상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대기 중이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마감일은 확고하고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타코 트레이드를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사했지만 글쎄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봤을 때에는 이 역시 번복될 가능성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미 재무 이 장관들이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오늘 밤이죠. 오늘 밤 10시 45분에 회동을 앞두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1시간 전 방금 나온 소식에 따르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오후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한국 무역대표단을 만나서 현재 25%인 관세를 낮추기 위한 한국 측의 제안을 들어볼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만나보시죠. 밤사이에 역시나 이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오늘도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중소형 군집주들은 그래도 약한 빨간불을 킨 모습들이 강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나 엔비디아입니다. 가장 사이즈가 크기도 하고 강한 초록불을 띠고 있습니다. 약 2%대 상승을 보였는데 밤사이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또 목표가를 $170에서 $2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유가 중요한데요. 블랙웰의 수요가 아직까지 공급을 여전히 넘어서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였고요. 이어서 테슬라는 0.65% 하락했는데 이게 구리 관세가 또 밤사이에 발효가 됐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부과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투입 비용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부각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약 1%대 하락이 나왔는데요. 상당히 좀 크게 내렸습니다. 이 공급망 이전으로 인해서 올해 2분기 인도에서의 애플의 스마트폰 생산량이 무려 240% 급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이 되면서 강한 이 압박을 받았고요. 그 이외에도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더욱더 커져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바로 이어서 한번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이 메타 플랫폼의 2분기 실적입니다. 먼저 보자면요. 물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당연히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또 이어서 전년 대비로도 각각 22%, 38%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 9%대 엄청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바로 만나보시죠.
방금 전 보신 표를 보자면요. 이 메타 플랫폼의 가장 주요한 수익원이 바로 이 광고 수익입니다. 보시면요. 이 매출이 475, 근데 그중에서 광고가 이 465만 달러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광고 수익이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를 많이 뛰어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1% 뛰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메타 플랫폼 시간외에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시장 예상치 뛰어넘게 되면서 더욱더 상승 탄력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굉장히 이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각각 18%, 24%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매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보시자면 마이크로소프트 약 7%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만나보신 클라우드 매출이 바로 주요한 이유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시죠. 이 클라우드 매출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매출 298만 달러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고요. 무엇보다 전년 대비 등락률이 26%가량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온 이 컨퍼런스 콜에서의 발언들이 현재 시장의 기대감을 모아주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밤사이 뉴욕 증시 상황 보고 왔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 함께 보시죠. 자,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기다렸던 실적이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0.68%의 약세권 흐름에서 마치긴 했습니다만 시간외에서 급등세를 보였죠.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이 475억 달러 수준, 그리고 시장 예상치가 기존에 448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이보다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시죠. 0.1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외에서 급등하는 모습 파악이 됐습니다. EPS 매출 클라우드 부문에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750억 달러 수준입니다. 상당히 큰 매출이 또 나오면서 이 클라우드 부문에서의 AI 성장세 상당히 돋보이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엔비디아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윌 린드 자산운용사 CEO의 발언이 있었는데, 엔비디아는 앞으로 담아야 하는 종목이고, 또 애플은 담아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스킵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분의 영향을 또 받고 있고, 엔비디아는 2%대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보시면은 AI 핵심 인재 4명이 연속적으로 이탈을 했는데, 메타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주요 부문 이 멀티모달 AI 부문의 인재, 그러니까 임원이 메타로 최근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 인재도 메타에게 뺏겼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드웨어적으로 한계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일단 애플은 온 디바이스 중심으로 지금 AI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개인 보호에는 강하지만 활용성이 좀 더딜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하드웨어 한계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의 하락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알파벳 0.51%의 오름세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글, 웨이모 쪽에서도 사실 상승의 모멘텀이 있었고 지금 이번에 나온 소식은 딥마인드, AI 활용해서 위성 데이터를 지도화하는 지구 관측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AI 기능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승으로 M7 종목 가운데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테슬라 0.67%의 하락권 마감입니다. 유럽의 이 전기차 판매를 결국은 폭스바겐에게 반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0.67%의 하락권에서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LG 엔솔과의 이 계약 소식이 있었는데 머스트5에서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0.35%의 하락권 마감인데요. 버지니아주 루이사 카운티 주민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유는 자연 환경을 해치고 또 학교와 너무 가깝다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서 0.35%로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하락권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JP 모건 코인베이스의 제휴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현실화되고 있는 흐름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코인베이스에서 삼성페이를 통해서 도입하는 그러한 기능까지 반영을 하면서 코인베이스 1%가량 올랐고요. 그리고 서클도 1%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서클이 강력하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최근인데 상승으로 흐름이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주들 기타 보겠는데요. 비자 일단 0.11%의 하락권에서 마감됐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그래도 소비자들의 지출이 견조하다라는 분석과 더불어서 3분기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금 주가는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윙스톱은 26%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실적 영향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제시가 됐고 이 연간 점포 확대 전망 상향이 나오면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바로 국제 유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입니다. 기준선인 7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1.78% 강하게 뛰어 올랐는데요. 이 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우선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공급 우려가 좀 여전하다는 점이 계속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고요. 또 이어서 잇따라서 무역 협상들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마찬가지로 WTI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자,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이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되면서 5원 가까이 굉장히 최근 들쑥날쑥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셔야겠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9.98, 거의 100선까지 턱 밑으로 차올랐습니다.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이 강달러 현상이 다시 한번 자극이 됐고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원화는 약세,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구리가 거의 19% 가까이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를 정식적으로 부과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형태인 정제구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구리값이 밤사이에 약 20% 가까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금의 경우에는 이 상당히 밤에 나왔던 지표들이 좋았었습니다. 여기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소 약해지게 되면서 금 가격 하락했고요.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강화와 동시에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까지 겹치면서 특히나 이 단기채 위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밤사이 경제지표 말씀드린 바처럼 상당히 호조 보였는데요. 우선 ADP 비농업 취업자 수 고용이죠. 고용 호조를 보여줬고요. 이어서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역시 경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예상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지출까지 상당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돋보였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매크로 봤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미증시 FOMC 이제 발표가 됐는데 동결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어떤 종목, 어떤 이 증시의 상황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슈들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동결은 예상되겠고요. 이제 코멘트가 중요했는데 코멘트가 다소 매파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지만은 서두를 필요는 없다, 견조하다 경기가 여기에 방점을 뒀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9월달에 이제 패드와치에서 보는 확률이 바로 전일만 하더라도 한 금리 인하 확률이 훨씬 좀 높았는데 지금 금리 인하 확률이 30%대 40% 이하로 내려갔어요. 40%를. 그래서 9월은 여전히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물론 연준 의원들의 소수 의견은 금리 인하를 원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다음에 오늘 지표 여러 가지 나온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ADP 민감 고용이랄까 아니면
2분기의 GDP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는 없다. 물론 가능성은 고용이나 이런 것이 무너지거나 변화가 있다면은 그런 걸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과 사실은 다른 게 없지만 시장에서 기대를 좀 했다고 하면은 매파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파월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했고 또 9월에 대해서도 결코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국 증시에서 이제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업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과 섹터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오늘 그 마침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한 게 큰 게 두 개가 있었죠.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둘 다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익은 영업이익은 정도에 다릅니다만 잠깐 정도 상당히 상회를 했고요.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그 투자 계획을 원래 640에서 720억 달러 올해 토탈입니다. 캐펙스 계획에서 하단 640을 좀 높였습니다. 660으로. 상단까지 변화는 안 시켰습니다만 최소한 투자해야 되는 금액은 오히려 또 긍정적인 그 전망을 갖고 있다는 걸 내비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3분기의 매출 가이던스 역시 예상보다 더 상회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것 같은데 캐펙스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직 지금 기사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어쨌든 둘 다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래서 각각 9%, 10% 정도의 상승을 아까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땐 이런 분위기. 물론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AI 관련되는 엔비디아는 고공행진을 계속 가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지표가 좋아서 금리나 빨리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 사실은 크게 관계없이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내일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M7 종목들이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이제 벼랑 끝談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 제안을 직접 듣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시고 계실까요? 네, 당연히 이제 우리가 많이 오퍼를 해서 미국에서 원래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4천억을 투자. 우리의 규모 대비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오퍼를 했는지 많이 얘기 나온 농산물 개방, 쌀 개방 문제, 디지털 법에 대한 완화, 무엇보다도 조선업에 대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강한 어떤 어필이라 보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최종 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밑단에서 얘기된 것이 최종 결정 낙점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상당히 낮아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이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정이 안 나거나 미루어지거나 낮아지는 폭이 우리가 얘기하는 EU라든지 일본보다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지는 못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지수와 또 종목들이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적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과 이슈에 영향을 받는 개별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슈들 잠시 후 머스턴5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까지 전화 연결 알아봤습니다.
네, 머스노바이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연준에서 FOMC 회의가 열렸고 여기에 대한 발표가 이제 시장을 지배했는데요. 일단 5번 연속해서 동결입니다. 이번에도 동결이 나왔고 다만 좀 의아했던 것은 반대표가 2표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 지역 연준 총재가 아닙니다. 이사들의 반대표고 또 거기에다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서 나온 동결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이 많은 분석들이 제기가 됩니다. 관련해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유지되기로 결정이 됐다고 FOMC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연준의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이제 5번째 연속해서 동결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1월과 3월, 5월, 그리고 6월에 이어서 이번에 또다시 동결이 된 것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지만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확인한 뒤에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거부하고 동결했지만 이번 결정에 2명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연준 내부의 분열이 확인이 됐는데요. 투표권에 있는 위원 12명 가운데에서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찬성 9표 그리고 반대 2표로 내려졌습니다.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던진 위원은 트럼프가 집권 1기에 임명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입니다. 두 사람은 최근 발언에서 7월 금리 인하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요. 이 AFP 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1명 이상이 다수의 금리 결정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1993년 말 이후 처음입니다. FOMC는 성명에서 금리 동결의 배경에 대해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웰 미국 연준 의장이 이렇게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반란표에도 불구하고 동결로 파악을 한 것은 리더십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측을 나오게끔 했는데요. 일단 연준 내부위원 2명 이상이 이렇게 파월 의장의 결정에 반대표를 던질 경우에 내년 6월 퇴임을 앞둔 그의 영향력은 물론 이 연준의 독립성에도 이상 신호를 낼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연준 내부 사정의 정통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 기자는 이 FOMC 기준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29일 관련 보도에서 동결로 유력시되는 이번 금리 결정만큼이나 FOMC 내부에서 얼마나 많은 반란표가 확인되는지를 주목된다라고 조명했습니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구리 쪽으로는 50% 그리고 인도에는 25%의 관세를 발효를 했고요. 31일 이제 한국과의 벼랑 끝談判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31일 현지 시간으로 구윤철 장관과 또 스콧 베센트 미국 국무장관이 재무장관이 만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관련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간 30일 이 구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구리 수입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것인데요.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포고문은 반가공 구리 제품 및 구리를 다량 사용한 파생 제품에 대해서 오는 8월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입 구리에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팩트시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팩트시트에 따르면 50%의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또 판과 튜브 같은 반제품, 관 이음새, 케이블 등 구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파생 제품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음극판과 양극판 등 구리 제조용 원료도 관세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포고문에는 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스크랩의 25%를 국내에 판매하도록 하는 등 미국 내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25% 관세와 벌채까지 부과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일단 25% 관세를 8월 1일부터 적용하고 또 추가로 벌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벌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는 우리의 친구이지만 지난 몇 년간 인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을 해왔다라고 전하면서 인도의 관세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모든 나라보다 가장 엄격하고 불쾌한 비금전적 무역 장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브라질 등과 함께 브릭스의 주요 멤버이기도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에 대한 강수가 이 무역 협상에 대한 압박 목적과 함께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와 에너지의 최대 구매자라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서 통상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도 만약에 이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막판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M7 종목 가운데서 애플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은 뒤처지고 또 인재는 뺏기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애플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면요. 애플은 지금 인공지능 핵심 인재들이 잇따라서 회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모달 AI 분야의 핵심 연구원이었던 보엔장이 메타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 AFM은 애플이 지난해 발표한 생성형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부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조직은 혼란에 빠진 모습인데요. 블룸버그에서는 AFM 팀 내 연구원들이 로드맵과 리더십 부재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직을 고려하는 연구원이 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내부에서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AI 설계 철학이 기술 발전에 제약을 준다는 불만도 있는데요. 애플은 지금 AI 연산 대부분을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기기 내부에서 처리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는 강점을 보이지만 단말기의 하드웨어 한계로 인해서 성능 면에서는 경쟁사 대비로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애플은 오는 2026년 9월에 자사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 폴더블 폰은 아이폰 18 시리즈의 일부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애플이 처음으로 접이식 스마트폰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이 스마트폰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제 삼성에 이어서 LG와도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6조 원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이 삼성에 이어서 이제는 LG와 함께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ESS 단일 공급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이 장악한 LF 시장에서 중국의 기업으로는 최초로 테슬라와 계약을 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와 잇따라 대형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한국이 포스트 차이나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5조 9,442억 원 규모의 LFP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지난해 매출 25조 6,196억 원, 그러니까 이것의 23.2%에 해당하는 규모이자 ESS 부문 단일 공급 계약 중에서는 역대 최대 금액인데요. 공급 물량은 셀당 가격을 $85로 가정할 경우에 약 50기가와트에 이릅니다. 계약 기간은 8월 1일부터 2030년 7월 31일까지 3년이고요. 고객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최대 7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양사 간 계약은 테슬라가 비중국권의 공급망 확보를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테슬라 공급 물량 역시 계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면서 테슬라가 원하는 시점에 대량 물량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현지에 공급이 가능한 레디 투 딜리버리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관세와 물류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올해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정확히는 중국에서 가져오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중국산 배터리 의존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테슬라가 이 비중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제는 AI를 활용한 위성 데이터를 지도화하고 또 지구 관측을 고도화하는 그러한 AI 기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굉장히 흐름이 좋은 구글인데요. 이 모델은 다양한 위성 관측 정보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과학자와 연구자가 10 곱하기 10 미터 크기의 격자 단위로 지구 표면을 상세하게 매핑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이 특징입니다. 알파 어스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방대한 양의 지구 관측 데이터를 하나의 통합 디지털 표현으로 전환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신속하게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이 구글 딥마인드는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가 기존 AI 시스템 대비 최대 16분의 1로 저장 공간을 줄이고 분석 오류율도 24% 낮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AI 모델 개발의 핵심 목적은 위성의 실시간 이미지 데이터와 다양한 관측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학계와 기관이 일관되고 또 상세한 세계 지도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 이 기존에는 특정 위성의 궤도 통과에 의존을 했지만 이번 기술로 더 자유롭고 지속적인 지구 관측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트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실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로 묶어서 트럼프 이쯤 되면 최악의 투표해야 돼. 풍차 벌수스 낸시 펠로시 벌수스 투 레이트. 자, 투 레이트는 누군지 아시죠? 파월입니다. 파월의 별명입니다. 자, 지금 어저께 FOMC 투표가 있었는데 트럼프는 다른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차냐 낸시 펠로시냐 투 레이트냐. 풍차 이거 무슨 왜 이렇게 싫어하는 도대체? 아니 원래 싫어하는 건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정신병 수준입니다. 풍차에 지금 완전히 저희 꽂혀버린 것 같아요. 그 18월 돌고 왔는데 그 나가는데 딱 9개의 풍차가 꽂혀 있어서 그게 너무 기분이 상했나 봐요. 계속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엄청 가슴에 완전 맺혔나 봅니다. 지금 또 절반을 에어포스원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절반이 풍차예요, 절반이. 지금 아니 풍차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 일단 에어포스원에서 또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근데 이런 자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기자분들이 거의 뭐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트럼프가 고개를 내밀면서 물론 질문했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언론사가 걸리면 당신은 최악의 언론사야 이러고 시작은 하긴 하는데 그렇죠? 아예 이번에 앱스타인 그 보도한 그 언론사는 아예 에어포스원에서 배제시켜버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탄 언론사 중에서도 평소에 비판적으로 쓰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정보를 쓰는 언론사에게는 당신은 최악의 언론사에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질문을 받기 위해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서 열심히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뭐 이런 자세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 첫 번째는 풍차로 둘러싸여 있었다. 풍차의 거의 노이로제 수준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풍차가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태양광 산업하는 사람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풍차가 아니었으면 태양광으로 갔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지금 트럼프는 계속 그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는 사기고. 지금 사실 샌프란시스코 지금 나온 거 보셨죠? 샌프란시스코 지금 목도리 메고 다닙니다. 샌프란시스코 15도예요, 어제. 온도가. 샌프란시스코는 그 미국의 넓은 땅에 다 주별로 달라요. 텍사스는 지금 쪄 죽고 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에는 목도리랑 점퍼를 입고 다니는 이런 지금 상황이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구온난화가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때 그 얘기도 했죠. 100년, 이제 트럼프가 100년은 못 살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생명 연장술이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만약에 1도가 떨어진다면 그때 해수면이 올라가서 해안가에 집이 더 많이 생길 테니 그러니까 되게 정말 재밌는 생각이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수면이 1cm가 상승을 하면은 오히려 해안가 집이 많아져서 부동산에서 멋진 집을 팔 수 있다 이거예요. 환경 오염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파리 기후 협약도 탈퇴할 정도로 환경론자들은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과 이득을 위해서 정치꾼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풍력, 태양광 이런 발전에 대해서도 거의 뭐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사기극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평소에도. 이번에 완전히 이제 풍차를 완전히 그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풍차가 부끄럽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치게 한다. 모든 것을. 그리고 매우 비효율적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 50% 이상 떨어진다. 이것도 몇 개 자른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많아요. 이 워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들은 소리를 낸다. 시끄럽죠. 뭐 풍차 소리가 시끄러운 건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 풍력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육상 풍력에서 시작하잖아요. 이 산 위에다가 하도 그냥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농민들이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 우리가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논밭 옆에다가 둔덕에다가 세워놓으면은 내가 고추 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짓고 있는데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산 위로 간단 말이에요. 높은 산 위로 가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풍차를 돌리다가 막 이제 망가지면은 이제 다 트럼프 얘기대로는 중국산 블레이드들을 막 땅에 파묻고 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산 위에다가 하는 것도 이제 그러니 아예 바다로 갔잖아요. 그럼 이제 바다에는 그럼 사람이 없으니까 이 논밭에는 농민들이 있는데 바다에는 어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어민들이 또 난린 거죠. 우리 지금 어업하고 있는데 양식장 하는데 옆에서 풍차 소리 들리고 시끄러워 죽겠다. 그 물고기 죽는다 이러니까 점점 더 먼 바다로 나가죠. 그래서 그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이제 저 먼 바다에 띄우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이 땅에다가 꽂다가, 그렇죠? 땅이 안 닿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점점 수심이 깊어지니까 그 뒤로부터 해파리처럼 띄어놔야죠. 이제 거기까지 발전됐는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육상풍력에서는 새를 죽이고 해상풍력에서는 고래를 죽이고 어쨌든 해양생물 다 죽인다 이거죠. 지금. 그렇죠? 고래 이제 해상풍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무슨 육상풍력 산 위에 있는 풍차까지 고래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갑니까? 이건 해상풍력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해상풍력은 이제 고래가 안 좋다. 고래가 죽는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뭐 지지대도 놓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해양 생태계가 망가지고 고래가 살 곳이 없어지고 이렇다. 그래서 해안에 떠밀려오는 고래 횟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조금 없이 세워진다. 이번에 보조금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까지 다 깎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어렵다고 자기도 시인해버렸잖아요. 이 보조금이 없이는 이제 어렵고 향후 몇 분기도 어렵다 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지금 덩어리가 태양광, 풍력, 전기차 이런 것들이에요. 어쨌든 풍력도 마찬가지죠. 보조금 없이 세워진 풍력 발전소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지금 그 텐베리 골프장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텐베리 골프장에 자기가 엄청나게 투자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프장을 지어놨더니 18호를 돌고 딱 오는데 9개 풍차가 꽂혀 있으니까 기분이 나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영국이니까
이 스코틀랜드니까 아니 그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거기 땅 아래에 엄청나게 많은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채굴하면 되는데 그 땅 위에다가 풍차를 꽂아놔가지고 채굴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주장은. 아니 거기를 파야 되는데 위에다가 풍차를 꽂아놨으니 채굴을 못한다 이겁니다. 지금. 해안 전체의 석유를 채굴하는 게 낫다. 그 풍력 발전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돈으로 석유 채굴하는 게 낫다. 베이비 드릴 베이비를 지금 여기서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경기를 하는 바로 그곳에 엄청난 약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다. 그거죠. 자기가 골프를 치고 있는 거기에. 그러니까 괜히 풍차 꽂아서 저기 미관 해치지 말고 풍차 없애고 그 밑에 석유를 파내라. 근데 지금 파낼 수가 없다 이거죠. 굴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거 크레이지한 일이다 하면서 이제 또 한참 얘기해요. 전국과 전 세계에 이런 흉측한 풍차들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또 육상풍령 얘기죠. 새를 죽인다. 독수리 얘기를 많이 하던데 독수리가 막 100마리씩 뭐 거기 풍차에 걸려서 죽는답니다. 날다가. 그래서 막 끔찍한 것들이고 비행기가 가는 길에 풍력 발전기가 있어서 비행기가 거의 다 박으면 어떡하냐. 큰일 난다 이거. 끔찍하다고 합니다. 멍청한 풍차를 세웠다. 뭐 별 단어가 다 나와. 다 튀어나와야지. 정말 미친 짓입니다. 영국 정부가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영국이 이제 북해 유전을 활용하면 에너지 비용을 70%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엉뚱한 돈을 저기다 보조금을 풍력 발전에다가 내가지고 지금 기름을 못 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하고 있답니다. 자기가 계속 말하고 있고 스타머 총장도 이번에 만나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이 조금씩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바뀌고 있다. 자신의 베이비들 베이비 어떤 정책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악의 존재가 나옵니다. 저 예전에 계속 얘기 드렸었죠. 낸시 펠로시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 낸시 펠로시 및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가진 주식을 추종하는 ETF가 있어요. 상품이. 얼마나 수익을 잘 냈으면 그 추종하는 ETF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이중성 얘기 드렸잖아요. 트럼프에는 반대하고 공화당엔 반대하면서 그 정책 때문에 수혜를 입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말 재밌죠. 의회에 나가서 투표는 공화당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법안 때문에 흥행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니까요. 뒤로.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낸시 펠로시입니다. 옛날에 미국 하원 의장이었고 그 트럼프 뒤에서 종이를 빡빡 찍던 그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무슨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었냐면 개별 주식을 의원들이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은 그 법안을 지지하시나요 했을 때 개념적으로 마음에 든다 하면서 예로 든 사람이 딱 낸시 펠로시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렇죠. 낸시 펠로시는 내부 정보를 얻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다. 남편과 함께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뭐 수익률이나 이런 건 어마어마하긴 해요. 최근에 어떤 특정 종목이 또 있었죠. 특정 종목이 낸시 펠로시가 산 시점부터 로켓볼을 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몇백 프로가. 자, 어쨌든 월가 역사상 거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뭡니까? 워렌 버핏, 피터 린치 그 위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낸시 펠로시가 위에요. 지금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 투자의 대가들보다 수익률이 더 좋아요.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악의 존재 트럼프가 생각하기에. 자, 2분기 GDP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3%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캐롤라인 레빗 다베닌, 트럼프 행정부의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말대로 그건 맞았죠. 왜냐하면 그 국회 예산처, 뭐 트럼프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미국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서 맨날 수치도 안 고치고 우리의 GDP 성장률을 1.8%로 고정해서 예상하는 그 단체가 계속 1.8, 1.9를 할 때 우리는 3% 이상, 트럼프의 주장대로라면 5%, 6%도 가능하다. GDP 성장률이. 그래서 GDP 성장률을 높여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낮게끔 형성되게 만들겠다는 게 주장이었잖아요. 어쨌든 GDP가 높게 나왔습니다. 3%로. 예상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냐? 너무 늦다. too late 누굽니까? 파월의 별명이죠. 너무 늦다는 이제 요금을 낮춰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재융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날 이제 여성을 위한 트럼프라는 이 계정에서 맨날 답글을 달면서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진을 올려놓으면서, 그쵸?
이 썰을 내밀었었잖아요. 그때 FRB 건물 리노베이션 현장 가서 파월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 5년 전 건물하고 합친 건데 하면서 종이를 탁 트럼프한테 다 넘겨줬잖아요. 자기도 기쁨이 나빴는지. 분명히 너무 늦었습니다는 too late잖아요. 파월이죠.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주택, 대출 증가, 기업 차입에 도움이 되고 부채 이자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걸 알고 있는데 그는 우리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파월이 등장했죠. 파월이 맨날 하는 말, 무조건 이건 깔고 가죠. 연준의 이중 책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중 책무를 계속해서 되뇌이고 맨날 명언처럼 가슴 깊이 새기는 거 그거는 당연히 의장으로서 아주 잘하는 일이죠. 자, 고용과 물가죠. 두 가지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키는 게 연준 의장 그리고 연준 의사의 멤버 이런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이 PC 개인 소비 지출 2%가 목표죠. 최대 고용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2% 목표. 요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중요하다. 당연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은 공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가 하도 정치적이라고 하니까 저 얘기를 반복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똑같은 말 합니다.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을 자르고 앞뒤만 붙인 건데 앞과 뒤가 똑같죠? 항상 서론과 결론은 저걸로 시작하고 저걸로 끝나요. 연준의 이중 책무를 말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것. 제가 이게 포인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한데 반대표 몇 표 나는 게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대표 2표 나왔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거죠. 연준에는 전통이란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도 만장일치로 그냥 결론 맺고 나가는 게 전통이에요. 지금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2명의 이탈표가 나왔거든요. 미셸 보우만하고 크리스토퍼 윌러가 이번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죠. 인하 의견 던졌습니다. 0.25 인하 의견 던졌고요. 한 명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있죠. 기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이라고 하면 자기 신상 때문에 안 했는데 기권이죠. 이게. 그래서 3표가 이탈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리고 밑에 지금 뭐 이거는 폭스TV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이런 얘기밖에 안 달렸어요. 언제 은퇴할래? 헛소리다. 파월 의장님 이렇게 하면서 뒤에 반전이 있죠. 이제 품위 있게 물러나실 때가 됐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주택시장이 회복될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높은 금리로는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여긴 안 넣어놨지만 그 얘기도 짚었어요. 하도 연방주택청장이 리틀 트럼프라고 불리면서 전선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FRB 연석 그림 그 돌 그려놓으면서 왜 이 연석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거 막 주장하고 하도 그러니까 모기지금리랑 우리가 하는 연방은행에서 하는 기준금리랑은 바로 연결되지 않죠? 파월이 또 그걸 짚더라고요, 또. 그게 또 분노를 일으킨 거죠. 아니,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를 반영시켜가지고 모기지금리가 형성되는 건데 자기도 그걸 하도 짚어서 기분이 뭐 꺼림직해서 그럴 건지 껄끄러워서 그랬는지 그 얘기를 또 짚고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모기지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금리를 낮추면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높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치명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일단 지금 19명이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7명 있죠. 여기 7명은 투표권이 없어요. 근데 회의에 참석은 하죠. 19명이 참석을 하죠, FOMC에. 그렇죠? 페더럴 오픈마켓 커뮤니티에 19명이 참석을 하는데 7명은 투표권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이죠.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 딱 한 명 여기. 제일 큰 거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영구 투표권자잖아요. 근데 이 4명은 여기서 순환근무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5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랑 이 7명의 이사회가 합쳐서 12명의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19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2명의 투표권이 있는데 여기서 7인의 이사회는 7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7명 중에 3명이 나갔어요, 지금. 거의 반이 나간 거 아닙니까? 이거는 파월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아니, 만약에 인정을 했으면 전통을 지켜야죠. 지금 이런 사건이 30몇 년 만에 일어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만장일치로 보통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연방준비은행 총재 중에서 반란표가 나왔으면 그래도 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12명의 투표권이 있지만 구성원의 성격이
여기에 5명은 사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5명은 연방준비은행 총재로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FRB 본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7명이에요. 그렇죠? 여기 7명에서 3명이 나왔다는 게 더 치명적인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미셸 보우만이 금융감독 부부장 자리로 앉혀서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지금 이 7명이잖아요, 지금. 이 미셸 보우만하고 크리스토퍼 윌레가 둘이 저기 반대표를 던진 데다가 쿠글러 이사는 자기 일 있다고 나가버렸어요. 그 지금 11명이 투표했습니다, 이번에. 12명 투표권자 중에 쿠글러가 안 나와가지고 11명이 투표했다고요, 지금. 11명 중에 2명이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미셸 보우만이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에 혼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내가지고 또 그 파월이 또 약간 흔들렸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미셸 보우만이 그때는 뭐였나요? 전형적인 매파였잖아요. 매파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비둘기파로 변신해서 금리 인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던졌다는 게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지금 여기 FRB는 그래요. 정치판 됐어요. 그냥 정치판 됐습니다. 왜냐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크리스토퍼 윌러도 예전에 매파 아니면 중립이었단 말이죠. 근데 비둘기파로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토퍼 윌러가 지금 폴리마켓에서 향후 차기 연준 의장 1위 후보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정치적 야욕이 있다면은 그 지금 트럼프의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것이고 미셸 보우만은 더군다나 그렇죠. 공화당이 임명한 데다가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트럼프가 2기 때 바로 임명해줬잖아요.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드리에나 쿠글러는 민주당이 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왠지 아니 지금 다들 이번 FOMC가 얼마나 솔직히 FOMC 관심이 없죠. 트럼프가 잘한 건 그거예요. 혼란은 일으켰지만 이렇게 FOMC에 집중하게 만든 게 여러분도 FOMC 나오고 무슨 점도표 나오고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제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렇게 관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트럼프가. 민주당이 임명한 이 사람은 왠지 모르게 기권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자기가 최악이라고. 왜냐면 왜 제가 이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냐면 이 세 사람한테 나열됐던 단어들이 다 비슷해서 그래요. 아까 전에 뭐 멍청한, 느림보, 뭐 나쁜,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저울이 3개가 있습니다. 풍차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낸시 펠로시가 하나 올라와 있고요. 파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군중들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 마음속에 이 셋 중에 가장 최악을 꼽으라면은 어떤 걸 투표할 것인가? 정말로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 2명은 사람이고 1명은 사람이 아니긴 합니다만 3명을 저울해 놨을 때 트럼프의 마음속에 최악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즘에 트럼프가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에게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 가장 최악인 어떤 그 대상에게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줄 매도평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제일 최악인 것에 관세 100% 부과. 밤사이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발표를 해주면서 시간외에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나온 이 코멘트들 그리고 컨퍼런스 콜도 잠시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들 나왔는지 핵심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타 플랫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컨퍼런스 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이 코멘트를 좀 이제 CEO 마크 저커버그가 덧붙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AI 확장을 위해서 2026년에 자본 지출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전에 알파벳에 이어서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증가, 여기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강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어서 인프라 확대, 데이터 센터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보상으로, 여기서 말하는 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재를 빼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인재에 대한 보상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2026년, 그러니까 내년에 비용 증가율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연간 20%에서 24%의 비용 증가가 예상이 된다. 상당히 이 부분은 약간 좀 부담스럽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유럽연합의 규제 리스크가 올해 매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어제 밤 사이에 이런 소식이 한 가지 더 들려왔습니다. 이탈리아가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해서 조사를 들어간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 리스크가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컨퍼런스 콜, 바로 우리 시각으로 6시 30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여러 가지의 어플들을 가지고 있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여러 가지 어플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어플을 사용하는 일일 사용자 수가 34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죄송합니다. 또 여기에 라마4 1 그리고 라마 4.2 개발이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또 1년 내에 차세대 모델을 개발 중이다라는 이런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안겨졌고요. 내년에 프로메테우스 클러스터가 가동될 예정인데 이 클러스터가 세계 최초의 기가와트 플러스급 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라면서 기대감을 더욱더 부풀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와 AI에 대한 여전히 강조점이 좀 강하게 찍혔던 코멘트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현재 비즈니스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 또 그만큼 지출을 좀 많이 늘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고요. 거기에 이제 애저의 연간 매출이 75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년비 대비해서는 34%나 정말 어마어마한 증가세를 보여줬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현재 시간내 거래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한때는 10%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클라우드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상당히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데요. 467억 달러, 전년비 대비해서는 27% 상승한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외에 컨퍼런스 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현재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2개만 보자면 지금까지 지난 12개월간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2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용량을 확보를 했다. 여전히 이 자본 지출에 대한 부담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기조 똑같이 포착이 됩니다. 이어서 이 GPT-4.5 모델을 통해서 동일한 GPU에서 1년 전보다 90%나 많은 토큰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상당한 기대감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관련 코멘트들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7월 마지막 날이고요. 여러 가지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이 상당히 좀 도는 그런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내일 8월 1일이 이제 현지 시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만료일이고요. 이제 시작이 이제 되죠. 오늘까지가 이제 유예 조치가 효과가 있는 날입니다. 드라마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정말 어떤 굉장히 높은 그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 관세협상단 백악관 지금 들어갔다고 하고요. 지금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는 않던데 제가 조금 전까지 기사를 확인하곤 했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라는 거는 이제는 다 왔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우리가 일본과 유럽 협상할 때 봤던 것처럼 사진을 상징적으로 자꾸 보여주지 않습니까? 딴 나라들 보라고. 4자를 5자로 바꾸고 6자를 7자로 바꾸고 뭐 이를테면 5자를 6자로 바꾸고 뭐 이를테면 이런 식의 이게 이제 우리한테서도 이제 그대로 나타날지 여부가 이제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종안 이데일리에서 단독으로 기사가 나가서요. 오늘 아침에 뭐 다른 데 텔레그램이든 뭐든 뭐 상당히들 많이 받아서 쓰더라고요. 내용부터 먼저 보죠. 일단 4천억 달러입니다. 이 4천억 달러는 미국에서 요구했던 금액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 면에서는 미국이 원하는 거를 맞췄다, 숫자를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4자가 4.5로 바뀔 거냐, 5자로 바뀔 거냐 이제 이게 트럼프가 이제 만년필을 드는 순간 이게 이제 긴장감이 확 올라가겠죠 현장에서. 대미 투자 4천억 달러의 내용들 쭉 보십시오. 이제 신규 투자도 있고, 뭐 기존 투자 계획 부분도 있고, 정책금융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서 우리 수출입은행과 같은 이런 우리 정책금융 기관들이 얼마나 이제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게 다 이제 투자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주요한 부분, 새로운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구글 지도죠. 이거 그동안 계속 미국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분단 국가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글 지도를 오케이를 해버리면 북한한테 우리나라 지도를 그대로 다 넘겨주는 꼴이 되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했던 건데 이 부분도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얘기가 좀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데일리가 또 단독으로 쓴 내용 중에 기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그 신문 좀 따끈하게 보실 만한 기사들이 여러 개 있더군요. 뭐 조선협력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스가 내용이고요. 일단 이 이데일리 단독 기사 내용에서 그 쌀 쇠고기 개방 얘기는 요건 최후 카드로 좀 내려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백악관에서 오벌 오피스에서 앉아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것도 열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계획은 있겠죠. 뭐 얼마를 연다, 뭐 쿼터를 얼마로 늘린다, 쌀도 얼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또 우리가 조현 외무장관이 미국 가기 전에 일본도 들렀다고 그러거든요. 일본 들러서 뭐 했겠습니까? 일본 니네들은 어떻게 협상했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겠죠. 그런 내용들도 아마 여기에 노하우가 좀 들어가서 내용이 아마 좀 더 세부적으로 잡혀서 아마 됐을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뭐 조율이 다 끝났을 테니까 조금 전에 속보 나온 거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긴급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라는 얘기까지 좀 있는 거니까요. 저희 아마 마켓 나우 일부 잠시 후에 마켓 나우 일부를 아마 방송하는 중에 대통령실의 긴급 브리핑이 발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긴장감이 좀 도는 그런 좀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 가보죠. 이제 산업종 얘기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LG 엔솔 6조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공급 계약. 이거 사실은 테슬라겠지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는데 역시 테슬라였다라고 좀 확실하게 좀 이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게요. 엔솔 계약 내용을 한번 보시죠. 규모가 6조 원나 되고요. 계약 상대가 이제 테슬라의 추정이라고 여기도 돼 있습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누가 X에다가 머스크한테 이번에 LG 엔솔 맞아 그러면은 또 맞다고 할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게 ESS용 배터리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계약 기간도 27년부터 3년 2029년까지 3년 동안, 29년 여름까지 3년 동안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테슬라 아니고 미국에서 이렇게 배터리를 특히 LF 배터리를 가져갈 데가 없죠.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ESS용
이 배터리 이거에 대한 수요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기업 중에 단일 기업으로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가정용 ESS인 파워월, 상업용 ESS인 파워팩,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던 이 메가팩, 대규모 상업용 ESS죠. 이거 있죠. 또 자체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지금 설치 좀 하려고 구축하려고 준비 중인데 여기에 당연히 ESS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니까. 이건 뭐 다른 AI 데이터 센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ESS가 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 부분은 이거를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테슬라와 관련돼서요.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적으로 앞으로 증가할 ESS의 수요 증가, 특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ESS의 어떤 성장성, ESS를 통한 성장성의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뭐냐면 어제 누굽니까? 윤석천 경제평론가도 이 말씀을 딱 하시던데 지금 이번에 미국의 OBBA 법안 내 PFE 그러니까 금지 외국인 단체 규정 이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에서 금지한 미국에서 이제 적대국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물건이나 재료나 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거 계속 차단하는 그런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테슬라가 LG 엔솔하고 이걸 한 거도 기존의 CATL에서 봤던 LFP 배터리를 교체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거라는 얘기죠. 이게 테슬라뿐만이 아닐 거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의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LFP 배터리들이 점점점 빠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 시장을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채워나갈 게 결국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배터리 업체들밖에 없습니다. 지금 할 때가. 아시는 것처럼 중국 말고는 배터리 만드는 데가 우리밖에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테슬라의 6조 계약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마치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22조 7천억어치를 계약을 하고 한 다음에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몇 배 더 될 거야라고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ESS 쪽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기사는 일단 이것도 또 하나의 시작점이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다시피 전기차에 대한 이 배터리 수요도 물론 크지만 그거보다 ESS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전기차 배터리가 안 팔린다, 전기차 배터리 쪽이 캐집니다 이런 쪽에 너무 연연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너무 이렇게 좀 가치 평가를 좀 낮추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요, 채권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FOMC 얘기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 기사와 관련돼서 미국의 채권에 투자했던 분들이 조금 심장이 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채권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리가 올라가라면 채권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금리가 떨어지면, 즉 금리 인하가 되면 채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가장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사두면 돈 번다. 한국이 뭉치돈 28조 원 몰린 곳, 이 몰린 곳이 미국 국채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서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해야 적절한 투자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뭐 무슨 하이힐드 채권이 뭐니 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만 큰 틀에서 채권 투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FOMC 결과 내용을 본다고 그러면 파월 의장이 9월 달에도 금리 안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뉘앙스를 했죠. 그거 가봐야 물론 알긴 합니다만 지금 대부분 다 9월에 금리를 내리고 9월에 금리를 내리면 11월이나 12월쯤에 한두 번 더 내릴 수 있어. 그러면 대략 앞으로 0.5에서 0.5%포인트에서 많으면 0.75%포인트까지 연내 금리가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 하에 이제 미국채, 국채, 특히 장기채에 투자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었던 겁니다. 28조 원을 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예상이 이를테면 관세 여파에 따른 금리 인상이 이를테면 9월도 안 되고 뭐 이를테면 연내 한 번 정도로 만약에 줄어든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손실로 다가올 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채권 투자 관련돼서 부분은 지금 일단 그동안에 들어간 돈이 많이 있긴 한데 상당히 좀 신중하게 현재로서는 좀 봐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세 리스크가 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해지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채권 투자 현재로서는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짧게 가죠. 2030 K 북항로 정기 개설. 이것도 이데일리 오늘 단독 기사입니다. 선박 투자 세제 혜택도 검토.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북극 항로와 관련돼서 이재명 정부의 이 정책은 굉장히 진심이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부산으로 이 해수부 이전을 얘기를 하면서 북극 항로 얘기를 앞에 좀 꺼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어그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없고 실제로 정부가 굉장히 진심으로 이 북극항로 관련돼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030은 2030년까지 북극항로 선을 정기 개설하겠다. 그러니까 정기 개설이라는 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2030년에는 우리가 북극 항로를 늘상 다니는 정기 항로를 만들겠다. 이제 이게 이 기사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쇄빙선이 필요할 때니까 이 쇄빙선 관련해서 그제였나요? 29일이었죠? 하나오션과 이 계약을 3,176억짜리 차세대 쇄빙연구선 연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쇄빙선은 이 쇄빙선 자체뿐만이 아니라 쇄빙 이 기술을 적용한 그런 컨테이너선, 지금 LNG선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LNG 캐리어 또는 이를테면 벙크선이죠. 벌크선 같은 이런 상선도 앞에 쇄빙 기술을 적용을 하면 쇄빙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북극 항로가 실제 가시화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쇄빙선은 우리보다는 핀란드라든가 이런 북극 쪽이 강하긴 한데요. 우리가 또 세계 최강의 조선 강국 아닙니까? 쇄빙선 우리 또 안 만들었던 것도 아니고 만들었던 경험도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 부분도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 그러면 쇄빙선 수주한다라는 기사도 아마 우리가 또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가져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조용찬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7월 FOMC가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시장이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동결로 이제 처리가 됐고 이제 5번 연속 이제 동결이지 않습니까? 어떤 점들 좀 주목해서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향후 금리 인하와 관련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보여졌는데요. 실제적으로 견조라는 단어는 삭제됐지만 기존의 틀은 계속 유지시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요. 계속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영향이 좀 불투명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세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보면은 가전이나 가구, 왕구, 오락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 상승세가 지금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다음번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것은 결정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금리 인하와 관련된 확률이 확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그 금리 동결이 55%로 보고 있고요. 연말까지 봤을 경우에는 한 번 금리 인하와 관련된 확률이 한 64% 정도 상당히 그 후퇴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누가 FOMC와 관련해서 결정론에 그 반대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화 됐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윌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그 FRB 의장으로 유력한 후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반대할 걸 예상을 했었고요. 보먼 이사 같은 경우는 부의장이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인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2년 만에 전통이 서로가 의견을 통일해 가지고 시장에 신뢰성을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9월 달 이후에 계속 그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 파월 의장이 9월 전망이라던가 또 의장 교체 부분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최근에도 연준 건물에 공사비 압박까지 하면서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는데도 연준은 그대로 동결로 갔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내리지 못하는 그런 속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좀 관세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영향을 줘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파월 의장 같은 그 의장을 그 트럼프가 찾았는데요. 이때 이야기들이 지금 월가에서는 스탠디 코미디로 비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CNN이 생방송하고 있는 중에 나왔는데요. 걔 보수비가 31억 달러다. 조금 올랐어. 아니, 더 많이 올랐어 하면서 27억 달러에서 31억 달러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라고 대답을 했고요. 트럼프는 지금 막 나온 정보야.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그래서 자료를 내밀면서 파월한테 보라고 했는데 파월이 보고 나서 뜻밖의 사실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중에 보면은 그 예상치 못했던 앞으로 건물 진 제3 건물 마틴 빌딩도 보수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적하자 트럼프는 아니야, 이 건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은 5년 전에 진 건물이야, 완공됐어 라고 하면서 희화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월가 쪽에서는 파월의 그 순발력이 끝내주네. 그리고 역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60초간의 타코가 됐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집무덤을 팠다는 이 그 루머가 좀 돌 정도로 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런 팩트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데요. 트럼프 관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죠.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펜타닐 관세, 여기에 품목별 관세가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관세 부과 시점이라든지 관세율 같은 경우에도 그 엿장사 가이질처럼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FRB로서는 경제 예측에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워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와 고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것도 현재 그 정책 불확실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최대 한 7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 정도의 그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 피해분만큼 누구한테 가격 전가할지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 13곳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번 관세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고용을 15% 정도 감소시켜야 되는데요. 미국의 소매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무려 1,500만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 고용과 성장을 추구하는 연준 입장에서는 향후 정책 펴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 FOMC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토로했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향후 신중론에 돌아선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연준의 이제 완전 고용이나 성장 목표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아직까지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그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팩트 체크 없이 이렇게 압박만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파월 의장에게 좀 졌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타코가 또 왜 타코겠습니까? 물러나기도 하지만 또 앞으로 또 압박을 또 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계속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내년 5월 달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뭐 고집스런 노세라든지 그 계속 공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감세 세출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10년간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아무래도 금리를 낮춰야지 연방 정부의 이자 지출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트럼프 관세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경기 하락과 관련된 위험은 파월에게 지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테일러 룰이라고 해서 누가 그 인플레이션율과 수구 갭을 통해서 적정 금리 수준을 보는 이런 지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현재 그 주장은 파월 의장이 더 오른 것으로 나옵니다. 앞으로 그 FF 실효 환율은 4.33%인데 테일러 룰에 따르면은 현재 그 적정 금리는 5% 정도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 압력이 계속하더라도 팩트 체크를 해보면 파월 쪽이 아무래도 더 정확한 판단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과 관련된 신뢰를 더 두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경기 하락의 불안을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먹히지 않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참, 이 FOMC 9월에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한미 협상에 대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경제산업 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들 모두 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과 또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 오늘 31일에 이제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한미 간 단판 협상, 관세 협상이 이제 열릴 예정인데 사실 2+2 협상도 사실 취소가 한 번 된 바 있잖아요. 끝까지 이제 우리가 진짜 협상으로 갈 수 있을지 또 협상을 했다 해도 결과를 바람직하게 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이데일리 신문에서 그 특종 기사를 내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4천억 달러를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도라든지 또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조선 3사의 그 투자를 확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쌀과 쇠고기에 대해서 일부 시장을 좀 그 양보하는 이런 쪽의 그 딜들이 추진이 된다면은 빅딜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우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협상 파트너로 삼은 것은 일본이라든지 EU보다도 우리가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25% 되는데요. 이는 그 독일이나 일본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또 대미 수출 의존도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고 세부 세항 그리고 한국 시장에 들어왔을 때 각 조항이나 법률 규정을 깐깐하게 적용을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싱턴의 그 시류 분위기로는 일본은 내수 시장을 내주고 미국 자동차 시장을 지켜가는 골참 6단의 그 전략을 쓴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간만 보다가 아무래도 뒤늦게 합의에 도달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세 협상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 협상국으로 된 상황인데 이 관세 협상이 지금 15%로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가 나온 상황인데 이 타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15%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15% 괜찮은 네, 건가요? 아무래도 그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본과 EU 정도 수준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보다 높은 25% 그대로 적용이 됐었더라면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인해서 많은 산업들의 그 공동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그 쇼핑 리스트에 그 제공됐던 이것을 얼마만큼 세부적으로 실천하느냐가 문제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좀 처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다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된다면은 환율이 그 금리를 인하를 시켜가지고 환율을 절하시켰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피해가 이제 그 만회가 될 수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근데 기업들의 또 피난은 자구 노력, 구조 조정이 또 함께 진행이 돼야지만 이번 관세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15% 상호 합의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 외 추가적인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율도 중요하지만 어떤 걸 또 교환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또 막판 이 한미 협상이 이제 완료가 됐고 지금 베이징에서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번 회의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2026년도 내년도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차 계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지침이 내려지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AI라든지 양자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저공 그 데이터와 관련된 드론 산업들과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고요. 6G 산업과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에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작용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헝다 그 부동산 개발 회사 같은 경우는 홍콩 증시에서 이제 곧 상장이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이번 상장 폐지가 BYD 같은 경우에도 워낙 엄청난 그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기 자동차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크긴데 중국 정부가 정책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도 이번에도 좀 구체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 소비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현재 무역 전쟁 치르는 와중에 최소 한 그 1조 위엔 정도의 정책 자금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린이 한 명당 한 69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 그리고 다양한 그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을 늘리는 이런 정책들을 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5% 내의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중국 경제의 자체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미중 협상이 또 일어나다 보니까 자체 경제를 좀 반영해서 이 협상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고민들과 또 여러 가지 정책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하반기 연착륙은 가능할까요? 네, 그 상반기에 중국의 성장률은 예상 밖에 5.2% 성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관세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주면서 수출은 대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하락은 하긴 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 교체 정책이 예상외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으면서 소비가 좀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최근 들어와서 하락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26개월 정도 그 기존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을 했고 최근 3개월 정도는 마이너스 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을 안정을 시켜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내구재 산업인 자동차 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냉장고와 관련 대형 가전 교체와 관련된 보조금 주는 정책은 이번 9월 달부터 다시 또 재정을 좀 투입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이번에 그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서는
천재지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는 좀 더 판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반기 중국 경제는 4% 후반 그리고 올해 전체적으로는 전인대에서 그 목표로 했던 5% 내외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 경제에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중 관세 갈등이 사실 계속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내부재 자동차 부문에서도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부동산 개발 투자 쪽으로는 상반기 11%나 이제 위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PMI 지수라던가 부동산 쪽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불확실성 해소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는 항상 내재하고 있고요. 또 워낙 성장이 빠르다 보니까 과잉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BYD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그 어음을 발행을 하면서 이게 10조 원 정도 되는 어음인데 이게 6개월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가적인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채무 합계가 무려 56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에서 비화됐던 채무 문제가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 여부에 따라서 중국 경제의 하반기 이후에 경제에도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미중 간 3차 무역 협의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도 관세 15% 상호 합의된 점도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제 더불어서 여러 가지 FOMC라던가 한미 협상과 관련된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조용찬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M7 종목들 실적 발표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실적들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